오늘 여러분들 말고도 또 다른 철수영이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오신 철수영이 분들의 그 관계 심리 검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그 파이로비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네. 우리 안에 있는 관계에 대한 욕구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관계적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이게 54문항이고요. 54점 만점입니다. 대한민국 평균을 뭐 다 해보진 않았지만 한 21.9? 한 22점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분은 평균보다 높고요. 두 분은 평균보다 낮아요. 누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냐? 김한 씨입니다. 제 SNS에 언제 가셨어요? 34점을 받으셨는데요. 사진이 굉장히 네 분 중에 가장 버라이어티예요. 뭐 동물 사진도 있고요, 가족 사진도 있고요, 온갖 연예인 사진도 있고, 단체 사진도 있고, 독사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정서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 정서를 표현하는 욕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MC 딩동과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걸 보니까 10년 전에 고마운 거를 지금에 와서 뭐 나를 보석이라고 인정해준 형, 정말 형이야말로 보석이야. 그러니까 또 그분은 또 뭐 너는 광부야 뭐 이러면서 이거 보통 남성분들 하기 어려운 거예요. 10년 전에 거를 기억도 잘 안 하고 그걸 고맙다고 이렇게 뭐 모든 사람이 보는데 이렇게 안 쓰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성 욕구가 높은 분이고요. 저기 단체 사진 보면 또 이분이 통제 욕구도 굉장히 높아요. 통제 욕구는 주도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십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은 친구들 같아요. 아이돌인가요? 저 친구들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데 폼 잡고 계시면서 살짝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옷도 좀 튀게 입어요. 남들보다 좀 색깔이 튀는 옷을 입어서 누가 봐도 김한 씨인지 알게 만들면서 아마 밥 잘 사주는 착한 형 이미지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우리 김한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굉장히 표현을 잘해줘야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잘한다 이게 되면 잘한다. 그럼 교수님 우리 저 채연 씨의 결과도 공개해 주시죠. 채연 씨는 아마 이 본인이 점수 확인했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잘 듣고. 뭐 이 정도면 부모님 모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염려는 없는데요. 네 분 중에 가장 점수가 낮아요. 10점입니다. 10점. 이제 채연 씨의 인스타그램을 제가 보니까 유난히 애완견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보다는 애완견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연예인들과 찍은 사진은 그렇게 발반 없습니다. 주로 이제 혼자 찍은 사진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깜짝 놀라셨을 점수가 정서 욕구예요. 정서 욕구는 내가 표출하는 욕구도 제로고 기대하는 욕구도 제로예요. 그러면 나는 정서 표현이 전혀 못하는 사람인가 봐. 아니에요.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스타일인 거죠. 아주 그냥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이제 김한 씨 같은 경우를 이제 만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이분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 맨날 졸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분은요. 근데 이제 채연 씨는 아니 내가 왜 하냐? 우리 집이 딱 그러고 있어갖고 지금. 막 졸르면 우리 채연 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안 해? 그걸 묻고 뭐 얘기를 해야 알아. 내가 했잖아. 언제 했어? 그래. 작년에 했잖아. 작년에. 작년 애니버서리 때 했잖아. 작년 애니버서리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맞으면 이제 상대방은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이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점수가 낮다고 해서 대인 관계가 전혀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선택적인 관계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보미 씨는 어땠어요? 사실 저도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원래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좀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누구랑? 채연 씨랑 예상이 좀 나하고 같은 건가 봐요. 아닌 것 같은데. 두 분이 비슷해요. 34점이었잖아요. 그냥 30점입니다. 30점. 두 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그 황보미 씨는 통제 욕구도 높지만 가장 높은 욕구는 소속 욕구예요. 어딘가 소속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한번 볼까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유난히 어떤 사진이 많냐면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와 찍은 사진이 많습니다. MC들과 찍은 사진도 굉장히 많고요. 나를 좀 이렇게 소속시켜줬으면 기대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사진을 보니까 MC들하고 참 많이 찍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저하고 찍은 사진은 오늘 올릴게요. 오늘 올릴게요. 우리 박영진 씨는 이제 남자 채연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11점입니다. 11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선택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아주 오래 만난 사람, 소수에 만난 사람을 아주 친근하게 만나는 가능성이. 죄송한데 이분들 좀 나가라고 하면 안 될까요? 많은 사람 만나기가 좀 인스타그램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박영진 씨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가도 혼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실 스타일이에요. 왜 여행 사진 찍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여행 사진 찍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엽서 사진 찍는 거예요. 사람이 안 나옵니다. 나 여기 갔다 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엽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뭐 엽서 사진을 사면 되는데 굳이 자기 사진으로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단체 사진을 선호하는 분이 있습니다. 간 사람 다 모여서 찍는 거죠. 패키지 여행 가면 그런 거 많이 찍죠. 세 번째는 어떤 분이냐면 그 이미지 컷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여기 갔다는 것과 내가 잘 나와야 된다. 이분은 어떤 유형일까요? 세 번째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애완견 사진 많죠. 그리고 최근에 결혼하셨기 때문이겠지만 아내와 찍은 사진도 많고 뭐 채연 씨도 그렇고 박영진 씨도 그렇고 1대1 관계에서는 아주 친밀한 관계 유지할 수 있어요. 빈번하게 안 할 뿐이지. 오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재밌겠다라고 이제 보기 시작한 프로가 있는데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좀 패러디해서 인간관계가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그냥 많이 만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연락 자주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근데 관계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풀고 싶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주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다. 근데 무조건 합의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합의? 그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다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당연히 그냥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나 자체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 관계, 우리 김한 씨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행복해지시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그런. 혹시 이렇게 나 이것 좀 불편해 이런 건 없으시고요? 제가 조금만 헌신한다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있다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사실 이렇게 관계를 많이 갖진 않아서 근데 대부분 인사치레로든 뭐든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우리 그리고 잘 안 먹지 그리고. 안 먹죠. 아니면 언제 차 한잔 마셔야지, 뭐 커피 한잔 해야지. 이게 인사치레면서도 너하고 나의 이런 어떤 관계가 유지되어 있다, 유지하고 싶다.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를 잘 못하는 거죠. 잘 가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다음에 또 봐, 뭐 이렇게 볼 것도 아니면서. 그래, 그런 게 있죠. 맞아요. 맞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관계 중독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술을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좋아해서 술을 먹다 보면 미치도록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 중독이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가 없어져요. 누가 날 먹냐면 술이 날 먹어요. 내가 그렇게 엄청난 약을 먹었는지 나중에는 몰라요. 이렇게 내가 없어지면 그때 뭐라 그런다고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관계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살 때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서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지는 겁니다. 언제쯤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져서 사시게 되셨어요? 저는 그 33? 33. 네. 33 때 이제 독립한 거죠? 예,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은요? 저는 아직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독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걱정이 없어요? 네. 이 중에서는 그럼 제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25살에 25살. 아나운서 입사하면서 멀어서 그러니까 우리 25살도 되게 빠르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지금 중이잖아요. 25 받고 20살 가겠습니다. 오, 빠르시다. 20살? 예. 실제로? 굉장히 예. 빨리 나오셨네.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제 거의 지역, 어머니와 아버지와 계셨던 지역이 달랐군요. 달랐습니다. 예. 아마 그런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그죠?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말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결혼 때문에 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26살 때 제가 이제 유학을 나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센터에서 이제 미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나는 26살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랑 살았다. 그랬더니 와 대박. 왜? 진짜. 왜 26살때까지 맞아.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네요. 그래서 내가 다닌 대학이 서울인데 내가 서울 살아가지고 여기 다녔다 어쩔래. 그랬더니 이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상담 공부하는구나. 어떻게 이게 뭐 의존성 인격 장애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치료는 받고 온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예요. 너무 좀 야 이게 우리가 되게 이상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얘네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관계를 잘 끊어내지 못하고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 같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우리 문화에서는 예, 심지어는 그 40인데 같이 살잖아요. 우리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쫓겨나가고 그걸 막 슬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누나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기는 거의 치료받아야 될 수준인가? 저희 집에 처음에는 4식구가 살았어요. 엄마, 아버지랑 여동생이랑 저랑.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게 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게 되면서 방이 저희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눠 써야 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랑. 누가 나눠 써야 될까요? 막내가. 막내면 여동생인데 제가 장남이고. 아, 그럼 남자. 제가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자그마치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한 방을 썼어요. 그래서 다들 와 너무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내 방이 제일 넓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제 방이라고 생각하고 막 꾸미고 살았어요. 네. 소피 마르소 브룩실즈 사진을 막 방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네. 저희 할머니는 할머니들은 또 사셨던 것 같아요. 네. 매주를 항상 띄우시더라고요. 매주를 띄우시고 그 쌀티박을 튀겨가지고 옛날에 그 와이셔츠 박스에다가 이렇게 조청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말리면 이렇게 자르면 그게 강정이 되잖아요. 그걸 다 옛날에 만들어 먹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성경 보시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옷을 갈아입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옷을 어떻게 갈아입었지? 그냥 갈아입은 것 같아요. 그냥 뒤돌아서서 갈아입은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각자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은 몇 개였을까요? 하나. 한 개였습니다. 화장실 한 개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문을 안 잠그시더라고요. 문을 열어놔 일부러. 나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안 잠그셔요. 그래갖고 이제 불이 꺼져 있는데 계실 때는 모르고 들어가면 그래요. 그때 알고 나오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제 미국인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이게 너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냥 가족 전체가 문제가 심각했구나. 아주 그냥 병리적인 가족이네. 우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할 때 보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정신장애에 대한 통계와 진단 편람 이런 건데 그게 버전 5가 나왔거든요. 버전 4가 나왔을 때입니다. 1994년인데 그때 이제 전 세계 정신의학자들이 우리나라마다 좀 독특한 문화적인 정신장애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거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하나 생각해냈어요. 이걸 한번 등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재한 게 바로 화병입니다. 근데 이 화병이라는 게 화가 뭐죠? 불화자인데 분노잖아요. 그죠? 분노병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그냥 앵거 디지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앵거 뭐 신드롬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 분노병 이렇게 하면 아마 서양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굉장히 잘 내는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노죠, 제일. 네, 분노를 막 내는 병인 줄 알 거예요. 근데 화병은요. 그런 게 아니죠. 반대예요. 분노를 못 내는 병이 맞아요. 삭히는 병이에요. 그래서 분노 감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다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부예요. 어떤 거냐면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 안에는 딴 감정이 또 있으니까 이걸 잘 다뤄달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중이에요. 자, 화병 중에 생각나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고부.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바로 나왔어. 우리 어머님이 늘 말로는 내가 딸이래. 맨날 딸이래요. 네. 근데 진짜 딸은 옆에 두고 나한테는 걸레를 던져요. 빨리 걸레질하라고. 신우이가 그걸 보면서 웃고 있어요.
이때 화가 나죠. 예, 그러면 화가 나는데 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뭐 때문에 못 내는 겁니까 지금? 관계. 관계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화를 내.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분노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무슨 시그널일까요? 내 안에 정말 딸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나 정말 딸이고 싶어요, 엄마. 시어머니한테, 그죠? 네. 근데 그 욕구가 어떻게 됐어요? 처절하게 무너졌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강경파. 아, 강경파. 목소리가 굉장히 커. 바깥으로 잘 나와. 그리고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방향이 항상 상대방에 가요. 앞으로.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에 가는 걸 우리가 강경파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기가 어렵다고 관계 때문에. 네. 근데 강경파는 알려줍니다. 구심력, 원심력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 향한 감정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심력 감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내가요, 딸은커녕 지금 내가 뭘로 보여요? 시녀로 보여요. 네, 너무 비참해요.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고 내가 정말 시집 온 게 아닌데 내가 너무 서러워요. 네, 이런 감정이 온건파 감정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온건파 감정은 왜 온건파가 됐겠어요? 표현을 못하는. 밖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떨 때 나올 수 있어요? 안전한 대상과 나눌 수 있을 때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화병은 무슨 병이에요? 한병이에요. 네. 한이라는 건 뭐냐면 분노도 잘 못 내고 그렇다고 누구랑 같이 서러움을 토로할 대상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는? 꽉 차겠죠. 터지게 생겼죠, 그죠? 네. 그런 병이 바로 한마는 할 때 그 한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분노 감정을 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분노 감정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진짜 감정, 온건파 감정, 자기를 향하고 있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 아마 우리 시대에도 한병은 계속될 겁니다. 자, 바로 이게 가족 상담 전문가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임상 도구인데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계도라고 합니다. 네, 3대에 걸쳐서 많은 가족들이 있고 이걸 다 심볼로 표시했고 요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색. 마치 사람과 사이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 같죠, 그죠? 네. 빨간색. 지그재그가 유난히 많네요. 네. 요 상징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떤 상징인지? 이 상징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누가 남자일까요? 네모가? 어떻게 하셨어요?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는 여성입니다. 자, 한 줄이면 좋겠는데 점점점이에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자주 만날까요? 자주 안 만나고 서로 친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친하다고 생각하겠죠. 이걸 아주 소원한 관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건 어때요? 아까 많이 봤죠? 지그재그. 일직선이면 좋겠는데 굉장히 꾸불꾸불하고 지그재그인 거 보니까 어때요? 자주 싸우겠죠. 네, 갈등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단절인데, 이거는. 점점점인데 이 아예 그냥 중간이 끊어졌어요. 단절입니다. 이건 뭐예요? 안 만난 지 오래됐어요. 네. 요 정도 되면 번호 지우기가 쉽지 않은데 번호까지 지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채무 관계 아닙니까? 예. 자, 이건 뭘까요? 두 줄. 이거는 아주 평화로운 친한 관계? 평화로운. 왕래는 평화로운 관계. 오, 좋아요. 친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자, 세 줄은 뭘까요? 많을수록 안 좋을 것 거의 같은데요. 손도 대지 말라는 얘기가 좀 헷갈리세요? 심지어 빨간색이 밀착 관계인데 반대네? 밀착 관계는 뭐냐면 너무 자주 연락해 서로. 거의 붙어 있어요. 경계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우리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이 세 줄을 가장 조심해야 될 관계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병리적인 관계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친밀 관계와 밀착 관계가 잘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 줄인 분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게 두 줄이 아니고 몇 줄이란 얘기예요? 세 줄. 우리가 오늘 좀 세 줄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볼까요? 네, 그거 좀 알아보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줄과 세 줄의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관계 안에 내가 있느냐예요. 나의 경계가 있느냐예요. 네. 나의 경계가 있으면 두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밀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나와 너가 섞여가지고 뭐가 내 거고 어떨 때는 내가 뭘 결정을 해도 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매일 보고해야 되고 보고 안 하면 불안해지고 이런 게 지금 세 줄이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두 줄에 가까운 관계가 더 많은지 세 줄에 가까운 관계가 많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몇 개 한번 질문을 물어볼게요. 속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됐어요? 카톡이 왔어요. 일이 없어지기를 뚫어지게 쳐다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일이 없어지자마자 전화 오겠지? 전화 오기를 기다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전화가 안 와요. 때때로 있다.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한 서너 시간 지났는데 없어졌는데 전화 안 해요. 열이 받은 적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우연히 SNS가 보니까 얘가 활동 중이야. 그래서 나한테 연락 안 한 거야. 거의 완전히 꼭지가 돈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다음에 만났어요. 약속이 있어서 만났는데 다음에는 아무런 척 하지 않은 척 뭐 괜찮은 척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세요. 세 줄이야. 세 줄이네 진짜. 나는 엄마랑 엄청 친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청 친하다. 근데 두 줄로 친한지 석 줄로 친한지 정말 친밀한지 밀착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집에 오자마자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보고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보고해야지만 속이 풀리죠. 엄마가 전화로 너 어디니? 뭐하니? 너 누구랑 있어? 몇 시간 체크한 적이 있다 없다? 몇 시간? 있어요? 엄마도 정상 아니세요? 엄마도 불안한 거죠. 불안하죠. 다 컸는데 내가. 나는 하루 중 여러 차례 보고하다가 깜빡하고 한 서너 시간 놓쳤어. 아니면 한 반나절 못했어. 그러면 집에 가면 엄마한테 엄청 깨지겠다. 불안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면 요것도요 살짝 두 줄보다는 석 줄에 가까워. 우리가 생각보다 석 줄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세 줄이 많은 이유는 우리는 경계보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함께하는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죠? 우리가 개별 그릇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냥 찌개 끓여놓고 같이 퍼먹는 거지. 그걸 따로 먹으면 야 식구끼리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 옛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뭐 개별 적시 뭐 위생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가지고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싱글 데디가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애가 꽤 많아요. 한 4~5이었던 것 같아. 막내가 되게 어렸어요. 여자아이인데 한 4살인가 5살밖에 안 됐어요. 내가 화가 났습니다. 안 빨리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는 거예요. 그럼 막 달려가가지고 이 아빠가 그 앞에서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I come in? 들어가도 되니? 그래서 No! 그래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봐. Can I come in? 했더니 No! 그래요. 한 3번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No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갈게. 너 마음 진정되면 내일 얘기하자.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장난이겠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죠. 미친 거 아니야? 너 어디 아빠가 밉다고 말이지. 널 키우느라고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문을 잠 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쇠 꺼내다 열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예요, 이 문화가. 가만 있어봐. 이거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물리적 경계만 존중하는 거야. 네 방이니까 내가 안 들어갈게. 그거 아닙니다. 그죠? 아이의 욕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욕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문화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심리적 경계도 굉장히 잘 존중해 주는 문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더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제가요, 신학대학원 소속 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간 미국인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29살 때 접니다. 그래서 제가 29살 7월 달에 그 교회 갔는데 8월 달에 주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9살에 주례를 했다니까요. 아마 나보다 더 빨리 주례한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29살에 어떻게 주례를 해요? 사회도 아니고. 미국 결혼식은 중요한 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날입니다. 결혼식 전날. 그래서 리허설을 해요. 왜 리허설을 할까요? 예행 연습을 해야 돼. 이유가 뭐냐면 웨딩 파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딩 파티가 뭐냐면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 친구들 혹은 뭐 누나 뭐 형 뭐 이런 사람들끼리 들러리를 쓰는 거예요. 들러리 숫자를 동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짝을 맺습니다. 옷도 똑같이 입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이 저 들러리가 입는 옷까지 다 사주고 멀리서 오면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요. 그래서 왜 리허설이 필요하겠어요? 이 친구들 키 맞춰갖고 제가 이렇게 짝을 맞춰야 되는 거야. 너랑 짝 해라. 이래갖고 이제 행진도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하는데 리허설 때 양가 부모가 그때 상견례를 하더라고. 서로 그때 처음 뵙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며느리랑 사위를 처음 봐 거기서. 누가 며느리니 누가 들러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행 연습 때는 다 사복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며느리야?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한 커플의 한 절반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참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상견례를 안 해요? 물어봤더니 하잖아요. 뭘 해요? 지금 리허설 때 하지 않냐는 거야. 아니 리허설 때 상견례 하는 거 말고 그 전에 결혼 전에 상견례를 해갖고 결혼해서 이제 허락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나고. 그랬더니 허락을 받아? 그런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아니 부모가 결혼해요? 왜 허락을 받아요? 아니 한국은 허락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마흔이 됐는데 허락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때. 받아야 돼요. 허락 못 받아갖고 막 쫓겨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집안과 집안끼리의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결혼의 숙제는 뭐냐면 양가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되는 숙제가 있죠. 그런 노력도 안 하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오빠 양반다리 연습 좀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반다리 있어야 무슨 되는 말인가 했더니 그 집에 소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말이 길기 때문에 양반다리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있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까 장난식으로 한 거예요.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그날부터 집에서 양반다리로 집에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이미지가 약간 가부장 이미지가 있었죠. 제가 코너를 여자는 어쩌고 하면서 이런 코너를 짜가지고 일단 이미지를 빨리 좀 벗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프로에 대한 이미지랑 다르게.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제 약간 원래는 좀 무뚝뚝한데 내성적이고 조금 싹싹하게 보이려고 뭐 조금의 어떤 애교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발산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럼요. 결제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저도 이제 지금 대학생 딸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결혼한다 그러면 내 허락을 득해야 할 것인가? 이 아이가 좋다고 막 그냥 막 넘어가는데 나는 싫거든? 내가 걔랑 살 줄도 몰라 이거예요? 우리랑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경계가 없어요. 이건 좀 특별한 사안이긴 한데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절친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나 봐. 한 절친이 있었어요. 절친한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거는데 걔 이름이 수진이야. 수진이가 지금 전화 받을 수 있을까? 뭐 일요일 4시면 얘가 알바한다고 그랬나? 아니 알바 이제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 한다고 그랬지. 시험 끝나면 그만둔다고 그랬나? 지금 전화 오기 전입니다 지금. 지금 전화 걸어볼까 말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그 전화를 합니다. 수진아 전화 받기 괜찮아? 괜찮아 빨리 얘기해. 안 괜찮구나. 아니 빨리 얘기해. 그럼 다음에 할까? 아니 빨리 얘기해. 미안해. 그러면 답답해. 이 정도면 2줄인가요, 석줄인가요? 3줄이겠죠. 오늘 확실히 석줄인지를 알겠죠. 석줄이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엄청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죠? 전화 걸면 되잖아, 수진이한테. 너 바빠? 야, 나도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좀 듣고 너도 빨리빨리 좀 얘기 좀 해줘. 빨리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배려하잖아요. 엄청나게 착한 친구로 살잖아요. 엄청나게 착한 아들로 살잖아요. 엄청나게 착한 딸로 살잖아요. 우리가 왜 이러는 거죠? 여기 포인트는 석줄의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경계가 없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원해.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상담에 찾아온
내담자 한 명을 얘기해 볼게요. 이 친구는 간호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간호대생으로 생활하는 친구인데 실습이라는 게 있나 봐요. 한 3학년 되면. 실습하면 이제 밤늦게 끝나나 봐요. 그래갖고 그날은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어요. 이 친구가 절친이랑 자취를 합니다. 근데 밤늦게 한 10시가 돼서 집에 돌아가는데 2끼를 굶으니까 죽을 것 같아. 너무 배고파요. 그래갖고 뭘 사 먹어야 되겠는데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예.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취방 바로 앞에 포장마차에서 막 떠리를 파는데 딱 1인분, 조만큼. 예. 떡볶이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1인분을 샀습니다. 집에 가서 먹어야지.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10시 넘어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항상 9시면 자는 친구야. 그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자고 있어요. 얘가 또 안 자고 있네. 그리고 이제 떡볶이를 사갖고 딱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또 이 개코야. 그래가지고 냄새를 맡았네. 그래갖고 떡볶이? 야, 나 안 그래도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널 위해서 사왔지. 진짜? 그럼. 봐봐, 1인분밖에 안 남았잖아. 나는 먹고 들어왔지. 진짜야? 너무 고마워. 야, 너 생각하는 거는 나밖에 없지. 너 진짜 안 먹어도 돼. 난 먹고 들어왔다니까. 나 배 터질 것 같아. 진짜로. 같이 먹자. 아니, 됐다니까. 야, 딱 1인분이잖아. 너 주려고 내가 남겨온 거야. 그리고 진짜 방에 들어갔는데 배에서 그냥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냥 꼬르륵꼬르륵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진 거예요. 말을 못하는구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거 뭐지?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담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관계 안에 내 자리가 없구나. 경계가 없구나. 걸 이 친구는 알아차린 거죠. 대단한 친구.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막내로 자랐어. 막내야.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신경을 잘 못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하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언니, 오빠들은 다 장성했는데 나 때문에 또 대학 학비도 걱정하실까 봐 이 친구가 의과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도 저 간호대 갈게요. 간호대가 내 적성에 맞아요. 라고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간호대에 간 친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아니면 착한 친구 컴플렉스에 왜 컴플렉스가 많이 붙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사랑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불안이 크면 클수록 나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아세요? 캔디라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는 거 아시죠? 미친 거죠 완전히? 외로워도 슬픈데 왜 안 운 게 아니죠. 못 운 거죠. 울 대상을 못 만난 거죠. 테리우스가 잘 해줬나 모르겠어 나중에. 그래서 캔디가 나중에 중년에 상담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우울증에 와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내가 착한 아이로 사는 것 같다. 착한 친구로 사는 것 같다. 제가 좀 예능을 하면서 밝은 이미지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감정을 이렇게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저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이 말을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잃고 싶지 않은 거죠. 또 그런 칭찬을.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쟤 성격 이상하대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데서는 가능한 내 느낌이 어떻던 감정이 어떻던 좀 더 많이 웃으려고 했던 것 같고 거절을 잘 못하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늘 잠만 자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친한 척 다가와서 필기노트랑 과제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빌려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모모님이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왜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못된 거 사. 너는 네가 안 하고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좀 본 거 아니야? 받았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그냥 뭔가 관계 속에서 싫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친구에게 좋은 친구로 내가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부모님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공부를 잘 못하면 우리가 뭐든지 하여튼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하면 돼. 근데 대한민국 모든 딸이 다 착한가요?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뭐 가정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 집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큰 딸을 먼저 볼까요? 이름은 성보라예요. 이 친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골목 최강 미친년이라고 돼 있네.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한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서울대니까. 왜 그럴까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서. 공부를 잘해. S대를 다녀요.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자, 둘째 딸은 어떨까요? 성덕선입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이쁜데, 그죠? 특공대, 특별히 공부 못하는 대가리. 언니는 공부를 굉장히 잘해. 내가 더 이쁜 것 같긴 한데 난 공부를 못해. 거의 바닥이에요. 막내를 보니까 막내도 상태가 그렇게 속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얘는 아들이야. 그래서 얘는 거저먹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착해야 됩니다. 난 양보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잃을지도 몰라요. 착한 친구 컴플렉스 혹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 괄호에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권수영은 참 착해요. 권수영은 잘 못 참는 성격이지요. 뭐가 더 어울리는지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보라 그런 얘기죠. 주로 어디에 해당하세요? 왼쪽. 이쪽에? 잘 못 참고 평판 나뉘고 화 잘 내고. 대단한 분들만 오셨네요. 뭐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가까울 것 같아요? 왼쪽. 다 왼쪽이죠. 덕선이 한번 살펴볼까요, 덕선이? 덕선이 어떤지?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엄청 착하죠. 아까 그랬잖아요. 착함을 승부한다고. 친구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친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어른들도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덕선이는 화를 한 번도 안 내요. 가끔 화를 내요. 가끔은 네. 드라마를 혹시 보신 분들은 덕선이 화내는 장면을 가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있었어요. 보셨죠? 네. 덕선이는 무조건 화를 참아내는 성격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멀었어. 잠깐만 기다려. 자, 이렇게 3개 뽑고 잠깐만 기다려. 자, 이번에 우리 둘째 딸 생일 파티. 자, 하나, 둘, 셋. 하지마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랑 같이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왜 맨날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언니랑 생일하기 싫다고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했잖아. 원래만 같이 하고 내년부터 따로 해줄게. 작년에도 그랬잖아. 재작년에도.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내가 만만해? 난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야? 왜 나만 계란 후라이 안 해줘? 내가 계란 후라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맨날 나만 콩자반 주고. 나도 콩자반 싫어하거든. 자,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아무도 그 분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얼음땡이 돼요. 여기서 만약 아빠가 이야 너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뭐 네가 공부를 잘해 뭘 잘해 말이지. 에? 소리를 질렀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그 다음부터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덕선이가 땡깡 부리는 게 아닙니다. 화만 내는 게 아니에요. 얘가 처음으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나도 계란 후라이 좋아하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딸이고 싶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되게 비참하겠죠. 되게 부족하게 느끼겠죠. 근데 이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드러내면 어떨 것 같으냐면 거부될 것 같아요. 너 공부도 못하는 게 수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못 드러내는 겁니다. 덕선이가 아주 제대로 마음먹고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 못 드러내는 게 온고파 감정이에요. 자, 어떻게 이 온고파 감정을 자유스럽게 이제는 꺼내놓을 수 있게 되었을까, 덕선이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시죠. 짜잔! 우리 덕선이 생일 축하한다.
어메 그나저나 그냥 벌써 초가 18개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니.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기. 그렇게 우리 딸이 조카 봐줘.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물 날라고 그러네요. 네. 이 성동일 아버지 정말 대단하죠. 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아이의 욕구와 이 서러운 감정을 받아주는 첫 번째 장면인 거죠. 아마 이때 이후로 덕선이는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해도 괜찮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줄 수 있구나. 그래서 덕선이는 착하면서도 당당한 친구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친밀한 관계 3줄이 아니라 2줄짜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상담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줍니다. 조건부족으로 가족한테 주변 사람에게 수용당했던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바와 그 안에 있는 무너진 감정, 내가 관계 욕구가 무너져 생기는 이 온건파 감정을 잘 공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할 게 있어요. 두 번째 공감이라고 써 있는데 공감의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아까 소리를 빡 질렀는데 에? 거기 아버지도 소리 질렀어요. 성동일 아버지도. 이야 너 어디다 대고 말이지. 에? 이게 뭐 공부도 못하는 게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말이지. 뭘 새로운 케이크를 원해? 라고 화를 냈어요. 두 사람이. 예. 공감이죠? 둘 다 분노와 분노를 함께 느꼈습니다. 이걸 어떤 바보가 공감이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공감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강경파 감정 2가지가 만나는 거는 시그널끼리 만난 거예요. 오히려 덕선이가 수용하고 아버지를 토닥토닥 해주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예, 어떤 면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덕선이가 아버지한테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내가 아빠에게 내가 착한 딸로만 있어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해도 내 서러움을 드러내도 아빠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상담 장면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본 거죠. 오늘 이 사례는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실제로 받은 분인데요. 오늘 이 사례는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실제로 받은 분인데요. 이분이 뭐 경제적으로도 유복하고 자녀도 둘이 있는데 잘 키우셨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이 보복 운전에 아주 대가십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직위가 높으신 분인데도 깜빡이 안 하고 누가 들어오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뭐 끝까지 가서 이제 휴게소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벌금도 물으시고 감옥도 한번 갔다 오신 적이 그런 겁니다. 가정생활은 어떠셨을까요? 가정생활은 이 자녀들에게 온갖 물질적 지원을 다 했습니다. 모든 지원을 다 했어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엄마랑 잘 얘기하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시겠죠. 야, 아빠 무시하는 거야? 다 나와봐. 그런 다음에 특히 아들에게는 손찌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을 못 하셨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분이 살다가 나 도저히 당신은 못 살겠다. 그래서 아내가 우리 이혼하자. 그게 당신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좋을 것 같아. 그 대신 이혼하기 전에 우리 상담 한 번만 받아볼까?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죠. 상담을 받는데 아주 어린 시절 기억을 몇 개 생각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바깥에 이렇게 다니실 때 이 큰아들을 묶어놓고 다니시고 물에다 묶어놓고 그런 기억을 떠올려요. 그때 얼마나 엄청난 공포를 경험했을까요? 얼마나 버려짐의 느낌을 강하게 가졌을까요? 그리고 외삼촌이 있는데 아마 어머니가 얘기를 했나 봐요. 야, 너 좀 혼 좀 내줘라. 얘 말 안 들으니까. 그래갖고 외삼촌이
어린 시절에 한 뭐 7살 정도 됐나요? 이 아이를 흙탕물에다 집어넣습니다. 숨이 멎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순간까지 갔었다. 근데 그 기억을 지금 4, 50년 만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분노를 이렇게 일으키는지 이제 알았어요. 내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저게 날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해서 옛날 그 감정이 막 드러납니다. 내가 봐도 내가 참 한심하고 내가 비참하고 내가 너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저 친구가 날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느낌을 느끼는 것보다는 내가 아주 폭발적인 분노를 느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원심력 감정만 느끼고 산 거죠. 자녀들이 인사 안 하고 쑥 들어가면 또 이것들이 날 무시해 라고 해서 또 매질을 했던 겁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한테 사과하시라고. 사과할 수 있겠냐고.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상담 받고 가갖고 사과를 합니다. 아들 불러다가 딸 불러다가 야 미안하다. 내가 널 좀 때렸지? 많이 때렸던 것 같아. 좀 미안하게 됐다. 근데 우리 때는 다 맞고 자랐어. 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얼마나 과외 많이 시켜줬냐? 너 좋은 데 갖고도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여기 사과를 하시는데 아들이 뭐지 이거?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죠. 알겠어요. 상담사한테 가서 아니 사과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셔야죠. 내 안에 있는 온건파 감정 얘기를 하셔야죠. 어린 시절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라고요? 못할 것 같은데요. 2번, 3번을 시도합니다. 한 4, 5번째 됐을 때 자녀한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참 무서웠어. 정말 사랑받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아. 나 정말 외로웠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겠죠. 아들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더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한참을 붙들고 울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 아들이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한 번도 못한 얘기인데. 사실 나 아빠 중학교 때 자살하려고 했어. 아빠 때문에. 근데 엄마 때문에 못했어. 엄마가 불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또다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슴이 한참을 붙들고 울었던 거죠. 제가 당당하게 이분은 저랑 2줄 관계입니다. 너무 치밀한 관계예요. 한국에 살지도 않아요. 멀리 살아요. 자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누구냐면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머리가 하얀 분인데요. 저분이 아주 세계적인 종교 심리학자인 루이스 람보라고 하는 교수님이세요. 람보, 좀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아는 그 람보인데요. 보통 지도 교수랑 친하기 좀 어렵습니다. 평가받는 대상이니까. 그러다가 박사학위를 제가 땄어요. 저도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관계가 끊어져도 되죠. 한 단절, 소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친밀할까? 주변에 있는 교수들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도 교수랑 친해? 저도 좀 궁금해서 왜 친한 거지? 보통 지도 교수랑 친하기 좀 어렵습니다. 평가받는 대상이니까. 그러다가 박사학위를 제가 땄어요. 저도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관계가 끊어져도 되죠. 한 단절, 소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친밀할까? 주변에 있는 교수들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도 교수랑 친해? 저도 좀 궁금해서 왜 친한 거지?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들은 강연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하러 이제 들어갔더니 제 지도 교수가 결혼을 하신대요. 연세가 그때 당시에 50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결혼을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이번이 3번째 결혼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은 이분이 아주 천재예요. 예일대학교에서 석사를 가고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박사를 4년 만에 마칩니다, 이분이.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미 교수가 돼요. 엄청나게 바쁘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과정 끝나고 교수 되면서 이혼했대요, 첫 번째 분이. 너 그냥 공부나 하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때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이와 같이 그냥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다 너무 외로워가지고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게 참 운명의 장난인지 사기 결혼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민권을 딴 다음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분의 아주 삶이 비참해집니다. 그때 살이 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먹고 그냥 뭐 패스트푸드 먹고 해서 막 살도 찌고 막 굉장히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막 입학해가지고 코스웍 할 때 이분이 이제 3번째 결혼하게 된 겁니다. 결혼식 전날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좀 와줄 수 있겠냐요. 자기 연구실로. 근데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좀 운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지? 달려갔습니다. 문을 좀 이렇게 열어놓고 불을 꺼놨어요. 그리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켜라 했더니 불을 켜지 말래요. 그리고 내 옆에 와서 좀 앉아달래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부터는 교수와 학생으로 만나지 말고 제가 그때 상담 센터에 들어가서 인턴 프로그램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인턴 카운슬러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상담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 상담 기술을 이분이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 생각하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난대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화를 어떻게 식힐 수가 없대요. 누가 그랬어요? 물어봤겠죠. 네. 자기랑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번에 초청을 안 했대요. 네. 근데 그래도 내가 3번째 결혼하는 걸 알리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걸었다며 친구한테. 나 사실은 내일 결혼한다. 3번째 결혼. 뭐 멀리서나마 축하해줘. 결혼식 통보를 한 거죠. 친구가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야, 근데 너 내가 신문서 본 통계인데 그게 2번 결혼한 사람들이 2번째 결혼을 5년 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한 30% 정도 되고 3번 결혼한 사람은 5년 동안 그 유지할 가능성이 5% 미만이라는데?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신 거야 이분이? 장난치신 건지 뭔지. 그러니까 막 화가 푹 나신 거죠. 어떻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 그러게요. 뭐 그런 친구가 있어. 놀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의 목소리가 울먹거리는 목소리가 나면서 근데 수영, 내가 한 번만 더 결혼에 실패하면 난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교수님으로 안 보였어요. 갑자기 뭐 어린아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지금 2번째, 3번째 계속해서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진 한 대상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뭔가 좀 해봐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수님 어떡하면 좋아. 막 그랬더니 그분이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도 그랬어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잘해봐야 되는데 내가 인턴으로 제가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참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분이 이젠 가도 괜찮대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나 인턴인데 이거 좀 뭔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해결책을 좀 줘야 되는데 알았다고 그냥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오면서 후회해서 내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울다 나왔네. 그리고 그냥 다음날 결혼식 가보니까 멀쩡해지셨어요. 결혼식도 잘하고 잘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쓰는데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외국 학생이니까. 저희 학교가 돈이 없어가지고 기숙사 건물 통으로 판 거예요. 그래갖고 방학 때 다 나가래요. 아무 대책도 없이 나가라는 게 말이 돼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막 한국 사람들이 이제 쫓겨난 게 주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대장을 했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말이야. 인종차별을 내가 걸 거야. 막 이래가면서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냐. 격하게 그냥 제가 저항한 거죠. 한두 명씩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랬다가는 잠깐 졸업 못할 것 같다. 나중에 둘밖에 안 남더라고요. 결국 해결이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어느 하우징을 구해가지고 거기에 싼 값에 들어가게 해주는데 싱글만 가능하대요. 결혼 안 한 사람만. 우리 둘은 결혼했어. 신나게 그냥 저항한 다음에 우리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버려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막 좋아라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근데 우리 둘은 시큰 화만 내고 그리고 우리는 쪽박 신세가 되는 거예요. 어떡할까 제가 지도교수 찾아갔습니다. 나 어떡하죠? 나 돈이 없어서 바깥에 집을 못 구하는데 나 한국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대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에 가서 총장님, 부총장님, 그다음에 뭐 기숙사 담당자님 막 만나서 설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방을 주겠대요. 석사들 주는 방인데 가족이 쓰는 2층 집이 있대요. 굉장히 좋은 집이거든요. 700불이면 괜찮아요. 싼 거야. 근데 이게 석사 학생들한테는 700불 주는 방인데 너는 1,500불 내래요.
2배를 더 내래. 그래서 나 돈도 없는데. 난 700불, 1000불 넘으면 나 못 내는데. 그래갖고 교수님한테 또 찾아가서 나 이거 등록금을 안 낸다고 또 이렇게 2배를 내라네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또 자기 가서 막 따지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 우여곡절 끝에 맨 마지막에 편지가 왔습니다. 1,500불 내면 들어오고 아니면 신 못 준다라고 하는 거죠. 네 선생이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는데 네 지도교수가 미안하지만 그 부탁도 못 들어주게 됐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게 실수로 말이죠. 저희 지도교수님이 보냈던 편지가 첨부 메일에 딸려왔어요. 응? 뭐지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이 부탁 꼭 들어주기 바란다. 수영이한테는 그냥 700불만 받으라고. 그 대신 나머지 800불은 내가 내겠다. 내 통장에서 빼가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그때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가 정말 잘 될게. 내가 내중에 정말 잘 되면 내가 이분한테 정말 잘할 거야. 당신 내가 이 사람한테 혹시 잘못하면 그때 꼭 얘기해줘. 응? 내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가 진짜 아버지로 삼고 내가 정말 남봉 교수한테 잘할 거야. 제가 정말 운 좋게 학위를 마친 다음에 제가 4년 만에 마쳤어요. 열심히 해갖고. 제가 또 운 좋게 바로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된 다음에 제가 누굴 불렀을까요? 우리 지도 교수님 불렀습니다. 오시라고. 제가 초빙 교수로 해가지고. 지난 15년 동안 제가 4번 정도 부른 것 같아요. 제가 한 2번째 불렀을 때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아세요? 제가 그 편지 읽은 거? 무슨 소리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지금 교수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나는 절대로 내 월급에서 90만 원을 빼가지고 아무리 내가 이뻐하는 학생에도 준다? 난 못해.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 몰라? 너는 내 그냥 여러 명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니야. 너는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친구야. 너 모르니? 너는 내 친구인 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둘이 한참 울었겠죠. 많이 우셨네. 많이 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꼭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한테나 나눌 수 없는 우리의 관계 욕구가 무너져서 생기는 온건파 감정을 잘 나누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상중 씨. 사랑은 존재할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아주 멋있는 답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랑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뿐만이 아닌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죽도록 사랑하는 거잖아요. 트리스탄과 이졸데. 건우와 직녀. 적성과 남자들. 근데 이 슬라이드는 제가 꼭 집어넣고 싶었었어요. 누구예요 도대체 남편이? 그럼 알려주시기 부탁하고. 모든 게 사랑 얘기예요. 인류 문명과 역사와 예술에서 사랑을 빼면 사실 남는 게 정말 몇 개 없습니다, 사실은. 나 오늘 안 예쁜데. 예뻐. 진짜? 응. 아니 사랑이 뭐길래 이 인생의 답이 될까 이게 정말 이게 인생의 답일까라는 질문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사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은 결국 남자, 여자 두 가지 생명체가 만나서 짝짓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섹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그걸 왜 해야 될까? 즐거우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은 왜 먹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게 절대로 아니죠. 배고픔이라는 느낌은 이거는 신호입니다.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잠을 자는 것도 비슷하겠죠. 졸려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몸에서 지금 필요한데 그거를 보충하라고 졸립다라는 엄청나게 강한 느낌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잠을 자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짝짓기도 이렇게 강한 즐거움을 주고 그렇다라는 것은 무언가 아주 필수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있는 생명체들의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 유전자를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또는 편하게 보면 아니 내가 내 유전자 그냥 다음 세대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배꼽에서 뭔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난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의 유전자가 100%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그 중간에 돌연변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유전자 자체가 구조가 상당히 약해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포토코피를 하면 계속 뭔가 조금씩 그 달라지는 거 계속 복사하다 보면 망가질 수뿐이 없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DNA가 합쳐져서 복사판을 만들고 반씩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짝짓기를 해서 나의 유전을 50%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것이 사랑의 근거일 텐데 이런 사랑은 우리만 하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동물들도 하고 있죠, 여기서. 가족들 간의 사랑. 우리들하고 그다지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저런 원숭이 같은 경우 두 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철사로 만든 저런 그 통에 먹이를 갖다 놓고 또 한쪽에는 털과 약간 엄마 얼굴하고 비슷한 원숭이 얼굴을 갖다 놓고 먹이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먹이보다는 이렇게 포근포근한 그 느낌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가 고파도 사랑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강한 느낌을 주는 걸 텐데 이분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진화 생물학자 분이고 이분의 이론은 결국 그겁니다. 알고 보니까 인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DNA를 그냥 전달해주는 기계라고 상상을 한다면 사실 인간이 갑이 아니고 DNA가 갑이다. 얘가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조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 특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유전의 50% 아니면 상당히 많은, 가장 많은 유전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저희가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랑은 부모와 아이들 간의 사랑이겠죠. 당연히. 특히 모성. 왜 모성애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과학적으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본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의 유전 50%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다들 조부모가 4명 있겠죠. 이 4명 중에 여러분들 기억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장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뭐 과자도 많이 사주고 어떤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외할머니. 네, 대부분 저도 똑같습니다. 외할머니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외할머니가 신기하게도 가장 사랑을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왜? 외할머니가 시간이 가장 많을까? 다 분석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외할머니도 바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외할머니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까? 이유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와 아빠,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본인의 유전 50%가 아이한테 넘어갔겠죠. 엄마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식이 본인의 유전 50%를 가졌을 확신이 100% 있습니다. 본인이 낳잖아요. 아빠는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유전 50%를 물려줬겠지만 본인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했기 때문에 50% 유전을 가질 확신이 100% 빼기 알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한 사회에서는 알파가 0일 거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찜찜함이 있을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 본다면 외할머니 상황이 제일 좋은 거예요. 본인의 딸 100% 본인 자식이잖아요. 딸의 자식도 100% 자식이니까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게 정답입니다. 거꾸로 친할아버지 상황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이미 자신의 자식에 대한 것에 찜찜함이 있는데 그 자식의 자식에 대한 찜찜함이 또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네. 사랑을 조금 범위를 넓게 잡자면 특히 어른이 되면 점점 느끼는 게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느끼잖아요, 사실은. 이상하게. 친구의 중요성.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친구가 왜 필요하고 도대체 친구가 몇 명 있으면 될까? 과학적인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덤바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질문인 거예요. 사람은 친구가 몇 명이나 필요할까? 답은 한 147명 정도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답이. 답이 있네. 네, 답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답이 있죠? 인간은 당연히 우리는 영장류고 우리는 나약하잖아요. 스스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꺼운 피부를 옷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당연히 사자가 이겨요. 1대1로 싸운다면. 그렇지만 사람 20명하고 사자 1명이면 우리가 이기겠죠. 우리에겐 그렇기 때문에 이 협업, 사회적인 그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쭉 보니까 X축이 이 영장류들의 뇌 크기입니다. Y축이 그룹 크기입니다. 뇌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룹이 작습니다. 뇌가 작은 녀석들은 기껏해야 5마리, 10마리하고 같이 사는데 뇌가 크면 클수록 50마리, 60마리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 플롯이 거의 직선을 그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사람은 몇 명하고 같이 살아야 될까? 우리는 사실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문명을 만들다 보니까 서울에 1000만 명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이건 인조적인 거고 만약에 문명이 없었으면 몇 명하고 사는 게 정답일까 하고 우리의 뇌 크기를 X에다 보고 위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했더니 대략 147명 정도라는 게 답이고 이 답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인 그룹에서 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이 사회 시스템은 피라미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맨 위에 대장이 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대장, 알파가 있고 나는 어딘가에 있고 내 위에 누가 있고 내 밑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위치를 잘 파악해야지 내가 알파한테 까불다가는 죽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나보다 약한 애들한테 너무 잘해줬다가는 그거는 시간 낭비인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딘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사회 안에서는 약간의 회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쟤한테 바나나를 3개 줬는데 쟤도 나한테 바나나를 3개 준다. 그럼 친구인 거예요. 비슷한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쟤한테 바나나를 3개 줬는데 쟤는 나한테 하나만 준다. 그럼 친구가 아니에요. 걔는. 나쁜 애잖아요. 동등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하면서 그 기억을 통해서 회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바나나가 뭐 무한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회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장류 사회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인 회계를 할 수 있는 화폐가 하나 필요합니다. 원숭이 집단들은 대부분 시간 사냥하고 뭐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서로 이를 잡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 시간씩. 그래서 처음에는 원숭이들이 지저분한 줄 알았어요. 맨날 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30분 정도 이 잡으면 다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5시간 얘네들이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이 잡는 행동만 한다라는 거예요. 꼬집어 주기만 해도 엔도핀이 나와서 행복지수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이게 바로 인지적인 회계를 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3번 꼬집어줬으면 너도 나한테 3번 꼬집어주면 같은 편. 내 친구. 내가 너한테 10번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한 번뿐이 안 하면 뭐 내 두목이겠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이 유닛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 회계에 사용하는 화폐가 존재할까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사실은. 카페에 가서 오전에 일이 있어서 봤더니 여자분들이 많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시더래요. 집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왔더니 똑같은 분들이 계속 앉아있더래요. 4-5시간이 지났는데. 신기한 거예요. 4-5시간 동안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이 오가길래 4-5시간씩 앉아있을까? 해서 그 다음에는 그분들의 동의를 받고 이제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다들 자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영화 봤어? 밥 먹었어. 영화 재밌었어? 밥 맛있었어. 아니 각자 자신 얘기를 하는데 왜 4시간 동안 대화가 가능할까?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대화가 오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로 두 분이 마주보고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개 끄덕이는 게 이 잡아주는 행동이라고 지금은 비슷하게 알려져 있고 해서 서로가 얘기를 할 때 공감을 자주 하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소통은 정보 교환이 아니고 공감 교환이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고 공감 교환이 사실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훨씬 더 공감 교환을 잘한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결과는 이런 것이 이런 오프라인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도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고 페북에서 친구들한테 라이크 버튼 눌러주잖아요. 라이크 버튼이 좋아요가 바로 잊어버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5번 좋아요 했는데 너는 나한테 2번? 친구가 아니에요. 무슨 친구야 그게. 내가 상대방한테 10번 좋아요 했더니 그분이 한 번 그래? 하면 그분은 나의 상관인 거예요.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는.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저 크기, 150명의 크기는 결국 뭐냐면 저 정도 사람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도 보면 이 아마조나스 같은 원주민들
마을에 보면 멤버가 100명, 150명 넘으면 항상 쪼개집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멤버가 100명, 150명 정도 되면 쪼개지기 시작하고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친구들 전화번호 1000개가 있다 그래도 그중에서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한 바나나를 서로 몇 번 주고받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건 100명, 15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뇌가 크면 클수록 이 나의 관계에 대한 기억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죠. 결국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00명, 150명이 안 되고 더구나 우리 친구는 5명, 10명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런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하고 같은 나라 사람, 뭐 같은 축구팀 멤버, 내 편, 나의 친구, 페이스북에 3,000명 친구,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우리 인류의 과거를 우선 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의 과거는 그다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육체적으로 너무 나약하거든요.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되게 호모 하빌리스의 두개골인 것 같은데 구멍이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저 표범의 이빨하고 딱 보니까 간격이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원시 시대에는 정말 저희가 1대1로 저런 표범 같은 동물의 먹잇감이었지 않을까.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신기한 건 저 표범 저렇게 무섭고 1대1로 싸우면 우리를 아무 문제 없이 먹잇감으로 살 수 있는 녀석들의 후손은 지금 이런 데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저 안에 있지 않고 저 녀석들이 안에 있을까? 비슷하게 보면 인구 증가율을 쭉 보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들 대부분을 멸종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경쟁자들을 지구에서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몇몇 동물들은 대량 생산해서 저희가 아주 또 즐겁게 즐기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약한 동물이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답은 이거죠. 인간의 뇌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한순간부터 진화를 하면서 인간의 뇌가 동물 또는 침판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뇌가 크다 보니까 지능도 있을 거고 지능이 있으니까 언어도 만들었을 거고 언어가 있으니까 도구도 만들고 도구가 있으니까 도끼도 만들고. 그런데 여기서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안데르탈인의 미스테리입니다. 나름대로 잘생기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동굴에서 그룹에서도 살았고 인류보다 먼저 아프리카에서 탄생했고 아프리카를 더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한 우리의 사촌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를 비교하면 네안데르탈인이 뭐 키는 조금 작지만 사실 뼈가 훨씬 더 두껍고 강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강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뭐 몸이 센 건 상관없다. 뭐 표범이 세봤자 우리가 더 똑똑하니까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의 미스테리는 뭐냐면 두개골을 보면 왼쪽이 네안데르탈인 두개골인데 사실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컸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안데르탈인들이 사라진 시기와 호모사피엔스가 아시아하고 유럽에 도착한 시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근래 5년, 10년 동안 소개된 결과에 따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멸종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최근 발견된 결과로는 호모사피엔스들이 살던 동굴에서 수많은 뼈가 발견됐죠. 사슴, 곰.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의 뼈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뼈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약간 가공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 뼈가 자연스럽게 부러진 건지 누군가가 칼로 이렇게 요리를 한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많은 네안데르탈인들은 호모사피엔스들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식인종들의 후손인 겁니다, 지금.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분들이 몸도 더 셌고 지능도 우리랑 비슷하거나 더 높았을 텐데 왜 쟤네들이 우리의 먹잇감이 되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게 됐을까?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뇌를 한번 들여다보죠. 결국 우리가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 뇌와 호모사피엔스 뇌의 차이가 뭘까라는 질문을 해야 될 텐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마도 네안데르탈인 뇌와 인간의 뇌하고 큰 차이는 아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단 호모사피엔스 뇌는 네안데르탈 뇌가 하지 못했던 무언가 하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라고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뇌를 연구할 때 가장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뇌가 머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세상을 직접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뇌는 두개골이라는 어둠컴컴한 감옥 안에 평생 갇혀 사는 죄인인 거죠. 얘가 세상을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고 눈, 코, 귀가 전달해주는 정보를 받아서 얘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자, 그런데 여기서 눈, 코, 귀가 완벽하게 정보를 보내준다면 뇌가 그걸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눈, 코, 귀가 전달해주는 정보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 왼쪽,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바깥에 세상 보시는 장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 안에서 눈이 뇌한테 보여준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보면 왼쪽같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무슨 이상한 거미줄 같은 게 있죠? 그 거미줄이 뭐냐면 우리 망막 안에는 상당히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빛이 쏘여지는데 바로 있기 때문에 망막에는 혈관의 그림자가 생길 수뿐이 없습니다. 분명히 눈이 보여준 세상은 이런 거미줄이 있다고 그러는데 뇌가 포토샵을 해주는 겁니다. 거미줄을 다 지워줍니다, 사실. 어떻게 거미줄을 지워줄까? 얘가 무슨 능력으로? 눈이 전달해주는 장면들, 뭐 카메라 장면같이 계속 1초에 100장, 200장씩 장면이 들어오겠죠. 이 장면을 뇌는 다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닥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요. 벽도 똑같이 생기고 천장도 똑같이 생기고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앉아있고 똑같은 정보를 계속 입력한다는 건 낭비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압축을 할 수 있냐면 뇌가 하는 건 그림이 들어오면 이 그림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림과 그림 사이의 차이값만 얘는 기억을 합니다. 결국 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차이를 봅니다, 정보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공부하려고 똑같은 단어를 500번 외우시면 어느 한순간 뇌는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도 비슷하죠. 사실 보면 매일매일마다 살 때 그다지 차이가 없거든요. 어제 빼기 오늘은 거의 0입니다. 오늘 빼기 내일도 0.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우리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몇 달 후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대부분 기억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해 3월 달에 뭐 하셨어요? 기억들 안 나실 거예요, 사실은. 그 많은 날들. 2009년에 뭐 하셨어요? 365일이 압축돼 버렸습니다, 사실. 남는 게 없고 나중에 더 나이가 드시면 90년도에 내가 뭘 했을까? 10년 자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은. 변화가 없는 인생을 사시면 나중에 그 인생은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80년을 사셨더라도 그 인생에 변화가 없고 맨날 반복된 인생을 하면 나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뿐이 없다는 거죠. 남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방법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건 뭐냐면 아니 바깥 세상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녀석들이 있잖아요.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거. 여러분들의 눈을 잡고 있는 힘줄 6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씩. 눈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움직이는 표범이 됐든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됐든 눈에는 흔들려서 매핑이 됩니다. 본다라는 것 자체가 해석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착각, 착시 또는 해석을 통해서 대부분 세상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착시 현상이 어느 정도 나냐면 여기 있는 A라는 사각형하고 B라는 사각형 뭐가 더 밝게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B가 밝게 보이죠? 네, 제 눈에도 B가 밝게 보입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들 눈에도 B가 밝게 보일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사실 A라는 사각형하고 B라는 사각형은 똑같습니다, 지금. 옆에만 가려놓으면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B가 더 밝게 보입니다,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이 본인 자리에서도 옆에만 가려보면 갑자기 똑같아집니다, 사실은 A하고 B가. 진짜다. 그러니까 망막은 똑같다고 얘기를 하겠죠. 똑같은 거니까. 근데 뇌는 눈을 절대로 안 믿거든요.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해석을 했을까? 아마도 이런 해석이 아닐까. A하고 B가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B는 그림자 안에 있으니까 원래보다 조금 더 어둡게 보인 상태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B가 더 어둡게 보이는 상태에서 A랑 똑같기 위해서는 B가 원래는 더 밝아야 된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밝어. 라는 결론이 나면 우리 눈엔 밝게 보입니다. 신기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A하고 B가 똑같다라는 거. 다 알고 보는데도 B가 밝게 보입니다. 저는 이 착시 현상 15년 전부터 알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밝게 보여요. 정말 미치겠어요.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뱅글뱅글 움직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건 JPEG 그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저 검정색 점에 집중을 하시면 그 서클만 안 움직일 거예요, 아마. 집중을 안 하시면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거 역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런 패턴이 뇌에 들어오면 뇌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눈은 움직임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뭐 눈은 믿어서는 안 되고 저런 패턴은 움직일 때 많던데 에라 모르겠다, 움직여. 그냥 막 움직여 보이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착시, 시각적인 착각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지적인 것에도 많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머그잔을 보여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한 얼마 정도 할까요? 글쎄요, 뭐 3,000원, 4,000원, 5,000원, 5,000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비교 그룹을 데려다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머그잔을 갖다 놓고 저 머그잔이 당신 거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일까요? 하면 5,000원 더하기, 그렇죠. 더 비싸집니다. 25%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버립니다. 내 거도 아닌데 내 거라고 상상하는 순간 가치가 올라가요. 더 좋아 보이고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거 트라이 해보셔라고 하는 게 내 거라는 착시 현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내가 한번 운전해보면 내 거예요, 이게 벌써. 그러면 갑자기 얼마? 운전도 안 하고 얼마라 그러면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데 운전을 다 한번 해보고 일주일 동안 무료로 타보세요 하면 그 돈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화장품도 똑같고 이미 해본 다음엔 살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내 거라는 착시 현상을 강하게 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정신병인 거죠. 아니,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상상만 했는데도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구 경기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노란 팀이 있고 빨간 팀이 있겠죠.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랜덤으로 두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중간 정도에서. 이쪽은 노란 팀이고 저쪽은 빨간 팀입니다. 그냥 상상만 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축구 경기를 보게 합니다. 이 경기 중에 하나는 빨간 선수가 다리를 맞아서 엄청 아픈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분 한 분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픔, 통증을 얼마 정도 아플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른쪽 그림 보면 0은 하나도 안 아프다, 3은 뭐 죽도록 아프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걸 해봤더니 빨간 팀이라고 생각했었던 분은 저 엄청나게 아프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노란 팀은 그다지 안 아프다고 상상을 해요. 내 편이라는 그 상상만 가지고도 훨씬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경험 맨날 하잖아요. 한일 축구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다치면 내 다리가 막 아파요, 거기서. 일본 선수가 다치면 쌤통이잖아요, 그거는. 신난다 하고. 상상은 어떻게 보면 사랑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성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꼭 롤러코스터를 탈 때 고백하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롤러코스터 타면 이제 무섭잖아요. 심장이 막 뛰고 다양한 신체적인 반응이 오는데 신기하게도 무서울 때 신체 반응하고 사랑할 때 신체 반응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뇌는 아무것도 몰라요. 얘는 두개골 안에 갇혀있는 죄인이잖아요. 얘가 유일하게 아는 건 내 몸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갑자기 뭐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뭐 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남자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40% 확률로 사랑한다라는 착시 현상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싫어하셨던 분이면 그런 착시 현상 안 생깁니다. 애매모호할 때 결국 뇌는 나의 몸 상태를 해석하는 기계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한다라는 거죠.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고 떨려서 무섭다는 그럴 거랑 수도 있고요. 예. 더구나 우리 남자들이 1950년도부터 잘 아는 건 연애할 때 항상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무서운 영화를 봤을 때 그 느낌이 호감 또는 사랑할 때 느낌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착시 현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뇌과학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다가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초콜릿을 먹으라고 항상 얘기를 해주잖아요. 배고플 때 신체 상황하고 신체 변화하고 짜증났을 때 변화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한 오후 3시 정도 되면 갑자기 짜증이 나요, 대부분. 이럴 때 바깥에 나갔는데 제 학생을 마주쳤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연구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출장비 엄청 쓰고. 그래서 제 학생들은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특히 오후에 만나면 바로 초콜릿을 하나 줘요. 먹어보라고. 먹으면 화 안 나요. 왜냐? 처음부터 화났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배가 고팠던 거예요. 이런 그 착시 현상의 결론은 뭐냐 하면 호모사피엔스가 도착하는 동네마다 네안데르탈인만 멸종한 게 아니고 동시에 거대한 동물들도 멸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동굴에서는 맘몬스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거든요. 맘몬스는 상상이 가잖아요. 힘 세 보이잖아요, 걔네들. 5명으로는 잡을 수 없고. 절대로 5명을 잡을 수 없고 대충 계산해보면 거의 수백 명이 막 쫓고 구덩이를 파놓고
몰아서 거기에 구덩이에 빠뜨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엄청난 협업이 필요한 사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맘모스 잡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500명을 위해서 내가 제일 앞에 달려가서 가장 위험하게 첫 번째 창을 꼽는다라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그걸 왜 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일 텐데 대부분은. 협업이 가능한 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착시 현상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500명들이 다 나를 위한 인그룹이다라는 나에게 도움되는 그 인그룹, 내 편의 정의를 새로 했다라는 거예요. 착시 현상을 통해서.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협업이 가능해졌고 훨씬 더 거대한 동물들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 근데 갑자기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동굴 안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의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놓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느 한순간부터 내가 벽화에 창을 꼽으면 진짜 코뿔소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결과물을 저희는 지금 혜택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죠. 농업을 만들고 피라밋 10명이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저거는. 스카이스크래퍼도 만들고 20만 년 동안 인류의 협업을 통해서 한 명의 사람을 달에다 보낸 거잖아요. 협업의 결과인 거죠. 닐 암스트롱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저 사람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응원을 할까요? 인류라는 큰 바운더리가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상력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우리의 친구의 범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넓힌 거죠. 그럼 앞으로 호모사피엔스는 어디로 갈까?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이미 인간의 미래를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보콥 2013년 영화 장면입니다. 사이언스 픽션이죠. 당연히 이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손이 잘리신 분인데 뇌가 명령하는 것을 읽어서 이렇게 멋있게 다시 기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사이언스 픽션 아닐 거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저 여자분은 유전병 덕분에 척추에 있는 신경세포가 다 죽어서 전신 마비되신 분인데 본인의 상상으로 지금 로봇 팔을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아주 센세이션이었었습니다. 우와. 이런 기술을 브레인 리딩이라고 부릅니다. 뇌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인간은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머리가 있죠. 나의 기억, 나의 생각. 그러면 비슷하게 나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는 없을까? 영화에는 이미 나와 있죠. 토탈 리콜에서 보시면 경험하지 않은 걸 기억에 써놓는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 회사에서 일하고 바빠 죽겠는데 상상으로 내가 휴가를 갔었다라는 기억을 뇌에다 직접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광유전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 쥐한테 의도를 심어주는 겁니다. 저 뒤에서 빛이 찌어지면 얘는 갑자기 목이 마르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럼 물을 마시고 불을 끄면 목이 안 마릅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을 주입한 거네. 네. 결과적으로는 야, 경험하지 않은 걸 얘한테 써주면 되겠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군인들 보면 전쟁터에서 오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머리에서 트라우마를 지우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다. 무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년 후에는 하나도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이 방법이 보편화된다면 30년, 40년 후에 강남역 사거리에는 기억 성형수술 병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사실 학교나 학벌이나 이렇게 굉장히 무의미해질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내 그렇죠. 기억을 다 주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나 하버드 나왔는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 기억에 내가 하버드 나왔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리고 안 나오더라도 실력이 안 되더라도 사실 기억을 주입해서 그 하버드에 갈 수준을 만들어 놓으면 하버드에 갈 수 있는 거죠.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죠. 결국 그거 자체가 현실에서.
이런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사람한테도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느낌 자체를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비슷하게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여기 어쩌다 어른 나왔을 때도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기계들이 존재합니다. 이 기계들하고는 올해부터 얘네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다 보니까 대화가 가능합니다. 알렉샤, play music by Beatles. Shuffle my Beatles from Prime Music. 와. 이게 뭐야? 재밌다. 알렉샤, stop. 와, 어머나. 정말 기계랑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거의 사고 일주일 동안은 팔에다 이렇게 베고서는 같이 잤었어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얘랑. 제가 하는 말 다 들어줘요. 얘가 하는 말 듣기 싫으면 저 그냥 꺼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 로봇은 대화 로봇이거든요, 일본에서 개발한. 근데 사실 얘네들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게 양로원에 보면 일본이 또 이제 그 노화가 되는 사회잖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면은 아니 내 진짜 자식들은 생물학적인 자식들은 지금 6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안 한다. 근데 이 로봇은 내가 5시간 동안 얘기해도 다 들어준다. 들어주겠죠. 심심함을 모르는데 얘는. 더구나 다양한 뇌과학적인 결과물을 다 집어넣어서 얘기할 때 눈을 바라보고 끄덕끄덕 해주고 그래요. 내 말을 듣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 애완견 키우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집에 왔을 때 얘가 꼬리 흔들고 나만 바라보면 행복해요, 사실은. 근데 쟤는 사실은 제가 주는 먹이를 바라는 거잖아요. 저희 누님도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셔서 2마리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가니까 2 강아지한테 막 인생 하소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뇌과학적으로 개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 못한다. 그랬더니 본인 개는 이해한대요. 다 들어준대요. 근데 우리 뇌에서는 진짜예요, 사실은. 그 행복이 가짜가 아니에요. 그럼 그거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미국 펜타곤에서 얼마 전에 했었던 실험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2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해서 카운셀링을 해준 거예요. 근데 카운셀링 시스템은 아바타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A라는 첫 번째 그룹한테는 이 아바타 뒤에는 사람이 카운셀링을 해준다. 2번째 그룹한테는 이 아바타 뒤에는 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계다. 물론 다 사람이었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하고 깊은 대화가 기계는 못하니까. 근데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상대방이 기계라고 믿었던 군인들이 훨씬 더 오래 대화를 했고 깊은 대화를 했고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상상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나의 정신적인 문제에게는 아주 좀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거를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기계가 들어주기만 한다면 공감을 착시현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이 대화 로봇은 기술적인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겠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시는데 레이 커츠바일이라는 미래학자분인데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곧 온다. IT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어느 한순간부터 인간이 초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특이점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뭐 인공지능 로봇까지 생기면 기계에다 내 기억을 집어넣어주면 나는 내 기억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계속 나의 복사판을 만들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사랑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의 위안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인간이 영원히 사는 순간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로맨틱한 사랑, 서로가 서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다른 걸 찾을까? 왜 기계하고 대화하려고 그러고?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사실 친구를 사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 작가분인데요. 고비달이라는 그분이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내 몸 안에 무언가가 항상 죽어간다. 하더니 땅을 사고 배가 아픈 거라. 바로 그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에 자아가 무너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기뻐해줘요. 형제 기뻐해줘요. 사촌 이미 조금 기뻐해주기는 좀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해요. 6천, 8천 배 아프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12월 31일 날 하는 일이 뭐냐면 제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 중에서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전화번호 3분의 1을 지워버립니다. 거기서.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같이 기뻐해주기. 왜냐? 내가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범위는 딱 유전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5명, 10명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착시현상을 만들어서 협업은 할 수 있었지만 나한테는 진정한 행복 지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메시가 그날 경기에 4골을 넣으면 그 다음 경기 호날두는 5골을 넣어요. 그렇죠. 네. 라이벌이 한 개 배가 아프니까 더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아요 버튼들은 서로 놓아주고 있지만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척하는 거네. 척. 네, 좋아요 척인 거죠. 원래는 사실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출구가 없는 방이라는. 딱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눈을 딱 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워낙 어떻게 안 좋게 살았는지 설명 안 하지만 본인이 알아요. 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걸. 근데 눈을 딱 떴는데 호텔 방인 거예요, 이게. 그것도 꽤 좋은, 괜찮은 호텔 방. 근데 지옥이라고 하면 진짜 그냥 뭐 불구덩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야, 잠깐만, 나 천국에 왔나? 지옥이 아니고? 그런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오더니 아니래요. 지옥 맞대요, 여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창문도 없고. 더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남자인데 여성 2명하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같이 지내야 됩니다. 결국 인간한테 가장 큰 지옥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맞춰가야 되고 싫은데도 해야 되고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한번 하셨고, 그 독일 철학가죠. 그 아서 쇼펜하우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산책은 사실 혼자 가는 게 제일 편하다. 좋잖아요. 뭐 자연도 구경하고 뭐 스스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혼자 산책하면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책하면 외롭진 않은데 뭔가 이렇게 좀 귀찮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도 여행 갈 때 많은 경험하잖아요. 사실 혼자 여행 가는 거 매력적인 게 많아요. 근데 하루 지나면 사실 외로워요. 좋은 것도 누구랑 이렇게 나눠야지 재밌지. 혼자서 백날 좋은 거 봐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연인이나 또 친구랑 가면 대부분 싸워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뭐 미술관에 하루 종일 가고 싶고, 누구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가도 싫고, 상대방이 나한테 맞히는 건 또 내가 또 좀 죄송스럽고. 사실은 우리는 혼자서가 가장 행복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혼자는 불행하고 외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사랑을 하는 순간 나 혼자가 아니다. 그 다음부터 맞춰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추천하신 건 혼자 함께 가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가고 각자 즐기되 외로울 때 서로 얘기를 해라. 인생도 그렇게 살아라. 결국은 혼자지만 혼자 함께. 사랑도 혼자 함께 하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은 당연히 평생 결혼을 못 하셨습니다. 덕분에. 자, 그렇다면 사랑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원하는 것과 기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놓을 수 있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도 아픔 없이 내가 원하는 사랑에 대한 기억과 경험만 집어넣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로봇하고 사랑을 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인공지능 나중에 저 로봇하고 네네네. 교수님이라면 정말 사랑에 빠지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요? 그럼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네네. 예, 생각해봤는데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미스 코리아 같으신 분들이 네네. 제 말을 맨날 다 들어줘요. 나 오늘 회식하고 늦게 들어갈 거야? 그러세요. 나 외박할 거야? 차 바꿀 거야? 그러세요. 하는 대로 다 하시는데 나중에 그게 재미가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다 조정을 하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도록 또 프로그램 해놓으면 되겠죠. 중간중간에. 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거다. 100년 전에 누가 미국으로 가면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이란 개념 자체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스카이프로 얼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귀찮아요, 사실. 그런 영원한 이별이란 개념이 없어졌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랑이란 개념도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는 않고 기술이 발달하면 30년, 40년, 50년 후에 사라질 거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의무. 지금 이 녹화 다 끝나고 나가서 바로 사랑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픈 사랑, 뭐 짝사랑, 운명적인 사랑. 왜냐하면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게 결국은. All
is all you need.